한국산 아니면 절대 안 씁니다. 프랑스 명품 백화점 총괄 바이어가 은퇴식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파리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00년 화장품 역사의 프랑스가 47년 역사의 한국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프랑스는 127번 실패하고 포기했습니다. 2,800만 유로를 날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4,847번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디올, 샤넬, 랑콤. 프랑스 명품의 속은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파리 9구 오스만대로. 저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의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32년째 같은 시간, 같은 문, 같은 루틴이죠. 커피 한 잔을 들고 1층 화장품 매장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클레르 뒤퐁입니다. 갤러리 라파에트 화장품 부문 총괄 바이어죠. 29살에 이 백화점에 입사해서 올해로 61살이 됐습니다. 32년 동안 이 매장의 모든 화장품 브랜드 입점을 결정해왔죠. 디올, 샤넬, 랑콤, 지방시, 입생로랑. 이 이름들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고 어떤 브랜드가 나가는지, 어떤 제품이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어떤 제품이 구석으로 밀려나는지, 그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파리 화장품 업계의 문직이라고 불렀죠. 과장이 아닙니다. 갤러리 라파에트에 입점하지 못하면 프랑스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프랑스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명품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32년간 믿어온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뭔가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 개장 시간은 9시 30분인데 8시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직원들만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소피가 달려왔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소피 마르탱이죠. 32살의 젊은 친구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뒤퐁 부장님, 1층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설마 또 재고 문제? 아니요, 그게. 소피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32년간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으니까요. 도난 사고, 화재 경보, 유명인 방문 소동. 뭐든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래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에서요. 개장도 안 했는데요. 아니, 잠깐. 저건 백화점 밖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오스만대로에 줄이 늘어서 있었죠. 한 번에 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50명. 아니,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대 앞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라고요? 명품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에서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브랜드 코너가 있는 쪽이었죠. 3개월 전에 제가 마지못해 입점을 허가한 그 자리요.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32년 경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대 앞에 세워진 안내판이었죠. 금일 물량 소진. 내일 오전 9시 30분 재입고 예정. 물량이 소진됐다고요? 하루 만에요? 저는 소피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봐. 소피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판매 데이터가 떠 있었죠. 어제 하루 매출이에요. 한국 브랜드 쿠션 파운데이션 단일 품목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200개. 하루에 4,200개가 팔렸다고요? 이건 0.7초에 한 개씩 팔린 거예요. 소피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디올 파운데이션이 하루에 몇 개나 팔리는지 아십니까? 300개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500개 팔리면 본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죠. 그런데 한국 제품이 4,200개라고요?
말도 안 돼. 저는 또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매장 유리문 너머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었죠. 프랑스인, 아시아인, 중동인, 아프리카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SNS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 지금 파리에서 한국 화장품 사려고 줄 서 있어.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입니다. 프랑스 명품의 심장부예요. 샤넬 본사가 있는 도시, 디올이 태어난 도시, 500년 화장품 역사의 중심지라고요. 그런 파리에서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밤새 줄을 서다니요. 저는 32년 동안 이 매장을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오고 갔죠. 반짝 인기를 끌다가 사라진 브랜드도 많았습니다. 유행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밤새 줄을 서게 만드는 제품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이었죠. 32년 경력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 불안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한국산이 프랑스 명품을 위협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눈앞의 줄은 현실이었습니다. 42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이었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32년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을요. 제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하시려면 프랑스 화장품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프랑스 화장품의 역사는 500년입니다. 1533년 이탈리아의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로 시집 올 때 전속 조향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 향수 산업이 시작됐죠.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는 단 한 번도 화장품 종주국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18세기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용하던 화장품, 19세기 파리 살롱에서 귀부인들이 바르던 루즈, 20세기 코코 샤넬이 혁명을 일으킨 립스틱, 모든 시대의 모든 아름다움은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화장품 산업의 규칙을 프랑스가 만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발색 기준, 립스틱의 질감 표준, 향수의 잔향 시간, 전부 프랑스가 정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따라오면 됐습니다. 미국도 따라왔습니다. 에스티로더, 레브론, 맥, 전부 프랑스를 벤치마킹했죠. 일본도 따라왔습니다. 시세이도, 코세, 가네보, 프랑스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서 배웠습니다. 한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화장품 국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그냥 빨리 따라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것을 베끼고 프랑스 것을 모방하는 나라요. 싸게 많이 만드는 건 잘하지만 진짜 기술은 없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7년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47년 vs 500년. 비교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프랑스가 화장품의 중심이라는 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 당연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전 한국 브랜드 입점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소피가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죠. 부장님, 한국 화장품 입점 제안이 왔는데요. 뭐? 한국.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피를 봤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네.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예요.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인데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쿠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뭔데? 방석에 화장품 담은 거야? 소피가 제품 샘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동그란 케이스를 열자 스펀지가 보였죠.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도장 인주 같잖아. 네, 실제로 도장 인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뭐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도장 인주라고요? 주차장에서 쓰는 그 빨간 인주요? 소피, 우리가 어떤 매장인지 알아? 갤러리 라파에트야. 파리의 상징이라고. 여기에 도장 인주 화장품을 들여놓자고?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아시아는 아시아고 파리는 파리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여자들이 한국산 화장품 바를 것 같아? 디올이 있고 샤넬이 있는데 소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아니까요.
한번 결정하면 안 바뀐다는 거. 저는 그날 그 제안서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뒤 장믹 베르나르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68세의 노신사, 갤러리 라파에트의 수장이죠. 뒤퐁, 한국 브랜드 입점건 어떻게 됐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CEO가 직접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거절했습니다. 우리 매장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요. 베르나르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런던 헤러즈가 입점시켰어. 네. 뉴욕 버그도프 굿맨도 입점 협상 중이야. 도쿄 이세타는 이미 1년 전에 들여놨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고 백화점들이 한국 브랜드를 들여놨다고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베르나르 CEO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르봉 마르쉐가 다음 달에 입점시킨다더군. 르봉 마르쉐. 파리의 또 다른 명품 백화점이죠. 우리의 라이벌이에요. 거기가 먼저 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건 싫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산을 들여놓는 것도 싫었죠. CEO님. 하지만 우리 매장 역사가. 뒤퐁. 나도 500년 자존심 알아.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베르나르 CEO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분석 자료였죠. 지금 아시아 관광객이 우리 매출의 43%야. 그들이 원하는 걸 안 팔 수는 없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500년 역사의 프랑스 명품 백화점이 한국산을 들여놔야 한다니. 그것도 관광객 비위를 맞추려고요. 하지만 CEO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한 달만 테스트합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철수시킬게요. 베르나르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달이야.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 한국산이 프랑스에서 안 통한다는 걸 증명해 주지. 그렇게 저는 한국 브랜드를 매장 구석에 배치했습니다. 가장 안 보이는 자리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먼 구석, 조명도 어두운 그 자리예요. 디올 매대에서 15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구석에서 아무도 한국산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그 구석을 찾아 밤새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4,200개. 하루 매출 4,200개. 저는 매장 한가운데 서서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갤러리 라파에트 본사 회의실이었죠. 베르나르 CEO, 마케팅 이사, 영업 이사, 재무 이사, 그리고 저까지 5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죠. 제 기분처럼요. 베르나르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다들 봤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봤으니까요. 밤새 줄 선 고객들을요. 뒤퐁, 설명해봐. CEO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켜자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브랜드 입점 첫 주 매출입니다. 일일 평균 2,800개. 어제는 4,200개를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물었죠. 비교 수치는 디올 파운데이션이 일일 평균 280개, 샤넬이 310개, 랑콤이 340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죠. 한국 브랜드가 프랑스 명품의 10배를 판다고 영업 이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반짝 효과 아닐까요? 신규 브랜드는 처음에 관심을 끌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점 3개월 추이를 분석해봤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첫 달 일평균 1200개, 둘째 달 일평균 2100개, 셋째 달 일평균 3400개, 어제 4200개.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통 신규 브랜드는 첫 달 피크 찍고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재구매율은?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숫자였거든요. 91%입니다. 뭐라고요? 재무이사가 되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똑같이 반응했죠. 한 번 산 고객의 91%가 다시 삽니다. 우리 프랑스 브랜드 재구매율은 디올 54%, 샤넬 51%, 랑콤 58%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91% vs 54%. 이 격차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품이 좋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죠. 유행은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고 마는 게 유행이에요. 하지만 91%가 다시 산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베르나르 CEO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뒤퐁, 당신 생각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한국 브랜드를 무시했습니다. 프랑스 매장에서 안 통할 거라고 확신했죠. 가장 구석진 자리에 배치한 것도 저예요.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유행이었으면 3개월째 떨어져야 해요. 하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1% 재구매율은 제가 32년간 본 적 없는 숫자예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말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매대를 옮겨야 합니다. 옮기다니요? 지금 구석에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앞, 메인 동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업이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거기는 디올 자리예요. 50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알아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매장 구석까지 찾아와서 밤새 줄을 서고 있어요. 메인 자리에 두면 동선이 훨씬 효율적이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디올을 밀어내고 한국 브랜드를 메인에 두자고. 프랑스 백화점에서요? 베르나르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CEO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뒤퐁, 당신이 한국 브랜드를 반대했던 건 알아. 그런데 지금 그 브랜드를 밀어주자고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매출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2년간 프랑스 명품만을 위해 일해왔는데 제 입으로 한국 브랜드를 밀어주자고 하다니요. CEO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매대 이동을 승인한다. 영업이사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CEO님, 디올 본사에서 뭐라고? 내가 처리할게. 베르나르 CEO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년 역사의 프랑스 백화점이야.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고객이 원하는 걸 팔아야 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죠.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그때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32년간 프랑스 명품만 밀어줬는데 오늘 한국산을 메인에 두자고 했어. 하지만 맞는 결정이에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그래, 숫자는 맞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인정 못하겠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한국산이 프랑스 명품을 이긴다고? 47년 역사가 500년 역사를 이긴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한국 제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저는 매장에서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직접 써보려고요. 32년간 화장품 바이어로 일하면서 수천 개의 제품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제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프랑스 제품이 더 좋으면 그냥 유행인 거고, 한국 제품이 정말 좋으면. 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한국 제품이 좋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품 케이스를 여는 손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첫 번째 밤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을 열어봤습니다. 파리 16구 제 아파트였죠.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2개의 제품을 올려놨어요. 왼쪽은 디올 파운데이션, 오른쪽은 한국 쿠션이었죠.
32년간 수천 개의 화장품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제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발림성, 밀착력, 지속력, 손등에 바르는 순간 품질을 알 수 있죠. 먼저 디올을 발랐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 32년간 느껴온 프랑스 명품의 촉감이었죠. 그 다음 한국 쿠션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펀지가 보였거든요. 파운데이션이 스펀지에 스며들어 있었죠. 퍼프로 스펀지를 톡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용물이 퍼프 위로 올라왔어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양이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일반 파운데이션은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병에서 덜어내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죠. 그래서 손등에 덜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 번에 적당량이 나왔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요.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밀착력이 디올과 비교가 안 됐어요. 피부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디올은 피부 위에 얹히는 느낌인데 이건 피부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세면대로 갔습니다. 손등을 물로 씻어봤죠. 디올은 물에 번졌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한국 쿠션은 그대로였습니다. 물이 튕겨나갔어요. 파운데이션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 반쪽에 디올을, 반쪽에 한국 쿠션을 발랐죠. 32년 경력 바이어의 최종 테스트였습니다. 2시간 뒤, 디올 바른 쪽은 T존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2시간이면 리터치할 시간이니까요. 한국 쿠션 바른 쪽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4시간 뒤, 디올 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공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쿠션 쪽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32년간 화장품을 봐왔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제품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 테스트해봤어요. 하지만 이런 성능은 처음이었습니다. 밀착력, 지속력, 양 조절 편의성. 모든 면에서 한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제품 케이스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Made in Korea. 그 글씨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500년 역사의 프랑스가 47년 역사의 한국한테 진 거야?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든 거지? 도장 인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요? 주차장에서 쓰는 그 빨간 인주에서요? 그게 어떻게 이런 결과물로 이어진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진짜 기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소피를 불렀습니다. 한국 브랜드 담당자 연락처 있어? 네. 왜요? 미팅 잡아. 이번 주 안으로. 소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전에 한국 브랜드를 무시했던 제가 먼저 미팅을 요청하다니요.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파리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32년간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팅은 3일 뒤에 잡혔습니다. 한국 브랜드 프랑스 지사장이 갤러리 라파에트로 왔죠. 4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이 기술, 어떻게 만든 겁니까? 박지연 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전부 다요. 저는 테이블 위에 쿠션 케이스를 올려놨습니다. 밀착력, 지속력, 배출량 조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스펀지에 파운데이션 담은 것뿐인데. 박지연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펀지에 담은 것뿐이라고요. 그녀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펀지 하나를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이요? 네. 그리고 그 7년 동안 4847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물었습니다. 4847번이요? 정확히 4847번이에요. 저희 연구소에 실패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847번이라니.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한 거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지연 지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니까요. 우리는 끝을 보고 싶었어요. 끝을 보고 싶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저는 바로 피에르 모레를 찾아갔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협회장이죠. 70세의 노신사, 업계에서 50년을 보낸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파리 8구에 있는 협회 본부였습니다. 모레 협회장은 넓은 사무실에서 저를 맞았죠. 뒤퐁, 오랜만이군. 무슨 일인가? 저는 쿠션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아세요? 모렐 협회장이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한국 거 아닌가? 요즘 유행이라던데.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하루에 4,200개씩 팔려요. 디올의 15배입니다. 모렐 협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배? 그리고 재구매율이 91%예요. 91%? 모렐 협회장이 케이스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눈빛이었죠. 직접 써봤나? 네. 디올보다 좋아요. 솔직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다니. 32년간 프랑스 명품만 팔아온 제가 한국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하다니요. 모렐 협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런던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다들 한국 제품 이야기만 하더군.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리도 만들어요. 프랑스 버전으로요. 모렐 협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걸 따라 만들자고? 따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500년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모렐 협회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해보지.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코드명은 르네상스였어요. 프랑스 화장품의 부활이라는 뜻이었죠. 협회 산하 연구소에서 최고의 연구원 23명이 투입됐습니다. 예산은 800만 유로, 기간은 6개월이었죠.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7년 걸린 거, 프랑스면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500년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요. 프로젝트 르네상스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달려갔죠. 파리 근교 에브리에 있는 화장품 협회 중앙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장 앙리 뒤발이 시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외형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스펀지가 보였죠. 한국 제품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테스트해 볼게요. 저는 퍼프로 스펀지를 눌렀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누르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퍼프가 흥건해질 정도였죠. 양 조절이 안 되네요. 뒤발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펀지 밀도 문제예요. 다시 조정할게요. 2주 뒤, 두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양 조절은 됐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죠. 케이스를 뒤집어 봤습니다. 한국 제품처럼 내용물이 안 흘러야 정상이에요.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용물이 새어나왔죠. 밀폐가 안 되네요. 뒤발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펀지가 내용물을 붙잡지 못해요. 구조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번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양 조절 문제를 해결하면 밀폐가 안 됐습니다. 밀폐를 해결하면 밀착력이 떨어졌죠. 밀착력을 높이면 건조가 너무 빨랐어요. 건조 속도를 조절하면 지속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게 망가졌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10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저는 연구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뒤발 소장이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변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스펀지 기공 크기, 기공 배열, 내용물 점도, 밀폐 구조, 압력 반응. 이게 전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만 바꾸면 전체가 무너져요. 전부 동시에 맞춰야 하는데 변수 조합이 수천 가지예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한 거죠? 뒤발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847번 시도했대요. 4847번.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10번 만에 벽에 부딪혔는데 한국은 4847번을 버텼다고요.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20번, 30번, 50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산의 절반인 400만 유로가 날아갔죠. 70번째 시제품. 드디어 뭔가 나왔습니다. 양 조절도 되고 밀폐도 됐어요. 밀착력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됐나 싶었어요.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00명에게 한국 제품과 프랑스 시제품을 비교하게 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제품 선호 89명, 프랑스 시제품 선호 11명. 왜요? 뭐가 문제예요? 테스트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피부 밀착감이 다르대요. 한국 제품은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인데 우리 제품은 얹히는 느낌이래요. 그 스며드는 느낌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80번, 90번, 100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산이 바닥났어요. 추가로 2천만 유로를 투입했죠. 127번째 시제품. 모렐 협회장이 직접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뒤발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127번 시도했습니다. 전부 실패예요. 한국 제품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렐 협회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500년 기술력이 스펀지 하나를 못 만든다고? 뒤발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구조는 파악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조 공정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127번 시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 인건비, 재료비, 장비 사용료, 기회비용, 총 2,8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400억 원을 날리고도 못 만든 겁니다. 모렐 협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뭔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500년 역사.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127번 실패했는데 2,800만 유로를 날렸는데 한국은 4,847번을 버텨서 성공했고 프랑스는 127번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기술에서 졌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르네상스가 실패로 끝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업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거였죠. 그런데 헤드라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세이도, 한국 ODM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일본 시세이도가 한국 코스맥스와 기술 제휴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쿠션 파운데이션 생산을 한국에 맡기기로 했다는 거죠. 시세이도요? 일본 화장품의 자존심 시세이도가 한국에 기술을 맡긴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라이벌이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인데 일본이 한국한테 고개를 숙인 겁니까? 기사를 더 읽어봤습니다. 시세이도 관계자는 쿠션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체 개발보다 협력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자체 개발보다 협력이 효율적이라니. 그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못 만드니까 한국한테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에스티로더 그룹, 한국 인천에 3,500억 원 규모 생산시설 투자. 미국 에스티로더도요?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요? 로레알, 한국 연구소 확대. 쿠션 기술 현지 개발. 프랑스 로레알까지요? 바이어스 도르프 독일, 한국 ODM 기업과 기술 이전 협약. 독일도요? 저는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모두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아니, 우리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소피를 불렀습니다. 소피, 지금 시장에서 팔리는 쿠션 파운데이션 중에 한국 ODM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소피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0분 뒤 대답이 왔죠. 83%요. 뭐라고? 전 세계 쿠션 파운데이션 시장의 83%가
한국 ODM 기업에서 생산된대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 세 회사가 거의 다 만들어요. 83%. 세계 시장의 83%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요. 소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다는 눈빛이었죠. 뭔데 그래? 말해봐. 저희 매장에서 파는 프랑스 브랜드 쿠션 있잖아요. 응. 그거 원산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면 당연히 프랑스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소피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제품 사진이 떠 있었어요. 디올 쿠션 파운데이션 뒷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보였어요. Made in Korea.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피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샤넬 쿠션 파운데이션. Made in Korea. 랑콤 쿠션 파운데이션. Made in Korea. 지방시 쿠션 파운데이션. Made in Korea. 입생로랑 쿠션 파운데이션. Made in Korea. 전부였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파는 프랑스 명품 쿠션 파운데이션이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모르겠었어요. 프랑스 명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127번 실패하고 2,800만 유로 날리는 동안 디올이랑 샤넬은 이미 한국 기술 쓰고 있었다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부터래요. 자체 개발 포기하고 한국 ODM으로 전환했대요. 2년 전. 우리가 한국 브랜드를 비웃고 있을 때 프랑스 명품들은 이미 한국한테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500년 역사, 프랑스 명품의 자존심.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껍데기만 프랑스였고 속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로 만든 제품에 프랑스 로고만 붙여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명품입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명품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디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파리 몽테뉴 거리에 있는 디올 본사였죠. 크리스찬 디올이 1946년에 첫 매장을 열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제품 개발 담당 이사를 만났습니다. 옛 동료였죠. 15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이였어요. 마리클레르,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한국에서 만들고 있지?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원산지 표기에 Made in Korea라고 써 있던데?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맞아. 한국 코스맥스에서 만들어. 왜? 디올이 직접 못 만들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못 만들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올 입에서 못 만든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3년 전에 자체 개발 시도했어. 18개월, 200억 원 투자했지. 결과는 실패야. 왜? 스펀지 기술이야. 저 작은 스펀지 안에 들어가는 기술을 재현할 수 없었어. 그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기술 분석 보고서였어요.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의 스펀지 구조를 분석한 자료였죠. 일반 스펀지는 기공 크기가 균일해. 그래야 품질 관리가 되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기공 크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게 기본이야. 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스펀지는 이래. 사진 속 스펀지 단면에는 큰 기공과 작은 기공이 섞여 있었어요. 무작위로 배열된 것처럼 보였죠. 이게 불량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의도적인 설계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큰 기공은 내용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작은 기공은 배출을 조절해. 마치 댐의 수문처럼 작동하는 거야.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열리는 구조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왜 어려워? 기공 크기 다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공 크기만 다르게 만드는 건 쉬워. 문제는 배열이야.
어떤 크기의 기공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 패턴을 모르겠어. 한국한테 물어보면 안 돼? 물어봤어. 안 가르쳐줘.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디올이 한국한테 기술을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결국 ODM으로 간 거야. 우리가 못 만드니까 한국한테 맡긴 거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전부 한국 ODM이야. 자체 개발에 성공한 브랜드는 단 하나도 없어.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몽테뉴 거리가 보였죠. 명품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줄지어 있었어요. 저 밖에 있는 명품 매장들 있지? 쿠션 파운데이션 팔고 있는 브랜드는 전부 한국 기술이야. 겉모습은 프랑스고 속은 한국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숨기는 거야?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려? 우리 못 만들어서 한국한테 맡겼어요라고? 그 순간 브랜드 이미지 끝이야. 그래서 Made in Korea를 작게 써놓는 거야? 응. 법적으로는 표기해야 하니까. 하지만 눈에 잘 안 띄게.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프랑스 명품의 실체를요. 우리는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으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500년 역사, 프랑스 명품의 자존심. 그건 그냥 로고였습니다. 브랜드였죠. 진짜 기술은 한국에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클레르,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이 얘기밖에 하지 마. 업계 전체가 흔들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파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몽테뉴 거리를 걸었습니다. 디올, 샤넬, 루이비통. 화려한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매장에서 파는 화장품의 핵심이 한국에서 온다는 걸요. 프랑스 로고 뒤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32년간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명품은 껍데기였어요. 진짜 가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한국으로 4847번 실패한 그 연구소로 그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프랑스가 127번 만에 포기한 것을 한국은 어떻게 4847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연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지사장님, 저 뒤퐁입니다.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 본사 연구소 방문할 수 있을까요? 직접 보고 싶어요. 그 4847번의 기록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시간 문제라는 걸요. 저는 일주일 뒤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을 배우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500년 역사의 프랑스 화장품 바이어가 47년 역사의 한국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거였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서울이라는 이름의 빛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파리에서 서울까지. 저는 비즈니스석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2년간 프랑스 명품만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 한국에 기술을 배우러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죠.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아모레 퍼시픽 해외 사업부장이었죠. 48세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뒤퐁 부장님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악센트가 거의 없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왔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어요. 갈라진 부분도 있었고 굳은 살도 있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임원이면 보통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류 작업이 주 업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손은 달랐습니다. 뭔가 직접 만지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연구소로 바로 가실까요? 아니면 호텔에서 쉬시겠어요? 바로 가고 싶어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847번이라는 숫자의 진실을요. 차를 타고 서울 근교로 향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이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네온사인,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지만 소박한 느낌이었죠. 여기에요. 김서연 부장이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긴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양쪽에 연구실들이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한 연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쿠션 파운데이션을 처음 개발한 연구실이에요. 저는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연구실이었어요. 실험대, 현미경, 각종 기구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여기서 7년을 보냈어요. 4847번 실패하면서요. 김서연 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실 안에는 연구원 3명이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분이 초대 연구팀장이셨던 박준혁 박사님이에요. 지금은 고문으로 계시죠. 박준혁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더 거칠었어요. 갈라진 부분이 많았고 피부가 얼룩덜룩했습니다. 화학 물질에 오래 노출된 손이었죠. 이 손으로 4847번을 버티셨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 손이요? 이건 훈장 같은 거예요. 실패의 훈장이죠. 실패의 훈장. 그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박준혁 박사가 연구실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 나왔어요. 창고 같은 공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선반. 벽면 전체를 덮은 선반 위에 노트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패 기록이에요. 김서연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4847권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847권의 노트가 눈앞에 있었어요.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노트였죠. 표지에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실험 기록 샤병001. 펼쳐봤습니다. 날짜, 실험 조건, 결과, 실패 원인 분석.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상세했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권씩 썼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음에 뭘 바꿔볼지. 박준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실험 기록 샵 2000. 펼쳐봤어요. 2000번째 실패 기록이었죠. 기공 크기 0.3mm로 조정. 배출량 과다. 밀폐력 확인 필요. 다음 실험 기공 크기 0.28mm로 재시도. 0.02mm. 0.02mm 차이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실험 기록 샵 4000. 점도 1.5% 증가. 밀착력 개선되었으나 건조 시간 지연. 다음 실험 점도 1.3% 증가로 재시도. 0.2% 차이. 점도를 0.2%씩 조절하면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4847권. 7년. 한 권 한 권이 실패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왜 포기 안 하셨어요? 저는 박준혁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3000번쯤 되면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4000번쯤 되면 미칠 것 같지 않으셨어요? 박준혁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죠. 수없이요.
그런데 왜요? 3000번째 실패했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할 거야? 저는 대답했죠.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4500번째 실패했을 때 연구원 한 명이 그만뒀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면서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말했죠. 가도 돼.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다. 박준혁 박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4847번 동안 직접 스펀지를 만지고 내용물을 바르고 테스트했어요. 연구원한테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요. 저는 그 손을 다시 봤습니다.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화학 물질에 상한 손. 그 손이 4847번의 실패를 버틴 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는 127번 만에 포기했어요. 2800만 유로를 낭비하고 포기했죠. 한국은 4847번을 버텼습니다. 7년을 버텼어요.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선반 앞에 섰습니다. 4847권의 노트를 올려다 봤죠. 이게 진짜 명품이네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박준혁 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트가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은 태도요. 4847번 실패에도 계속한 그 태도요. 그게 진짜 명품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명품의 정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명품이 뭡니까? 비싼 가격표요? 화려한 로고요? 500년 역사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이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가는 것, 될 때까지 하는 것. 4847번의 실패를 견딘 이 노트들이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프랑스 로고 뒤에 숨은 허울이 아니라 거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진짜 기술. 저는 박준혁 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2년간 프랑스 명품의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이 한국 연구원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배웠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김서연 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충격받았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4847권의 노트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리고 박 박사님의 손도요. 김서연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숫자로 들을 때랑 직접 볼 때랑 다르다고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이 펼쳐졌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분주하게 달리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47년 역사밖에 안 되는 나라가 500년 역사의 프랑스를 어떻게 이긴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는 효율을 따졌습니다. 127번 실패하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죠.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어요.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4847번을 버텼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미친 짓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효율과 집요함. 그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리와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파리는 따뜻한 오렌지 빛이에요. 서울은 하얗고 푸른 빛이었죠. 현대적인 빛, 미래를 향한 빛.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피에게 문자를 보냈죠. 소피, 나 한국이야. 내일 돌아가. 할 얘기가 많아.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명품의 정의가 바뀌었어.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돌아가면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갤러리 라파예트 화장품 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 코너가 매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 가장 좋은 자리요. 디올과 샤넬은 옆으로 밀려났죠. 매출 비중도 바뀌었습니다. 3년 전 한국 브랜드 12%, 지금 한국 브랜드 67%, 매장 매출의 67%가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 ODM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세웠죠. 한국 최첨단 기술로 제조, 코스맥스 기술 협력, 패키지에 그렇게 적힌 제품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도 알게 됐어요. 프랑스 로고 뒤에 한국 기술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더 좋아했죠. 한국산이라는 게 품질 보증이 됐거든요. 오늘은 제 은퇴식이었습니다. 64세, 35년 근무, 갤러리 라파에트 화장품 부문 총괄 바이어, 베르나르 CEO가 은퇴 축사를 했습니다. 마리클레르 듀퐁은 35년간 우리 매장을 지켜온 전설입니다. 그녀 없이는 오늘의 갤러리 라파에트가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직원들,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다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강당에 200명쯤 모여 있었어요. 제 35년 커리어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접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35년 전에 이 매장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프랑스 명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년 역사, 장인 정신, 최고의 품질. 그게 프랑스 명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32년 동안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에 한국에 갔습니다. 기술을 배우러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거기서 4,847권의 노트를 봤습니다. 실패 기록이었죠. 7년 동안 4,847번 실패한 기록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손을 봤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화학 물질에 상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4,847번의 실패를 버텼더군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품의 정의가 뭔지요.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명품은 로고가 아닙니다. 역사도 아니에요. 가격표는 더더욱 아니죠. 명품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4,847번 실패해도 계속하는 것이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요. 껍데기가 명품이면 뭐합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데요. 진짜 명품은 속에 있습니다. 거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기술. 밤새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그 시간들. 그게 진짜 명품이에요. 저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우리 매장 매출의 67%가 한국산입니다. 3년 전에 저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프랑스 명품 백화점에서 한국산이 1등이라니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4,847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니까요. 우리가 127번 만에 포기했을 때 그들은 계속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퇴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산 아니면 절대 안 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죠.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소피가 다가왔어요. 눈이 젖어 있더군요. 부장님, 멋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 이제 부장님 아니야. 그냥 은퇴한 할머니지. 소피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영원히 부장님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맑았어요. 에펠탑이 멀리 보였죠. 35년 전에 처음 이 매장에 왔을 때도 저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프랑스 명품만이 최고라고 믿던 사람이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500년 역사보다 4,847번의 실패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3년 전 한국에서 사온 그 제품이죠.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스펀지가 보였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저는 퍼프로 스펀지를 톡 눌렀습니다. 내용물이 균일하게 배출됐어요. 처음 그날처럼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명품입니다. 이게 4,847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케이스를 닫고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라파에트를 걸어 나왔어요. 오스만 대로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5년간 다녔던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파리의 하늘 아래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0.7초에 한 개씩. 뉴욕 버그도프 굿맨에서도, 런던 헤러즈에서도, 도쿄 이세탄에서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847번의 실패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프랑스 명품들은 이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인 거죠.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퍼프로 스펀지를 톡 누르면 그 거친 손들이 떠올라요. 4847번을 버틴 그 손들이요. 그 손들 덕분에 오늘도 제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에, 4847번의 실패를 견딘 모든 연구원들에게. 껍데기가 명품이면 뭐합니까? 진짜 명품은 속에 있습니다. 한국산 아니면 절대 안 씁니다. 이제 그건 제 신념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500년 명품 역사가 한국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4847번의 실패를 견딘 한국의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명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의 저력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